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웨비나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한 4, 50분 정도에 걸쳐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구현리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라는 이제 단어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것은 이제 황우석 사건인데요. 그 황우석 사건이 이제 올해로부터 딱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라는 그 주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연구윤리 정착의 과정, 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과 관련돼서 오늘 이 웨비나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연구 기관에서 이제 부정행위 연구윤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는 그 검증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이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황우석 사건이 있었죠. 이 황우석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현실에서 연구윤리라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표절이나 중복 같은 사례들은 분명히 있었죠. 수십 년 전부터 등등 있었는데, 중요한 차이는 그때그때 발생했던 사례들은 주로 개인적 일탈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 일탈로 간주되었는데, 이 황우석 사건이라는 것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어떤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인류 사회에서 어떤 범죄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범죄라는 것은 분명히 일탈행위지만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든지 하고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구윤리라는 것은 크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떤 연구실 문화, 연구 방법론 또는 연구비의 문제 또는 연구자의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일 수가 있고, 또 아주 좁은 의미에서 연구윤리를 말하자면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하면 문화나 인식이 먼저 바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는 어떤 문화가 갖춰지기 이전에 시스템의 필요성이 먼저 생겨서 시스템을 급히 만들고 그 시스템에 문화를 맞춰온 것이 지난 10년간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번 그 진짜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황우석 사건으로부터 어떤 과기부 훈령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5년도 12월 5일에 서울대 이제 소장 교수님들이 이제 진상조사를 서울대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명서를 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구성을 한 것이 이제 12월 12일의 일이고, 약 한 달간의 조사를 거쳐서 이제 줄기세포는 없다, 이런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게 이제 2월 달에 어떤 처음으로 어떤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운 것이 이제 약 거의 한 달 만에 초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개정이 있었는데 그 어떤 과기부 분령, 지금 교육부 분령과 미래부 분령이 모태가 됩니다. 그 분령이 약 한 달 만에 만들어져서 이후에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 이런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한 달 만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화나 인식보다는 사실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제도라는 것이
뭐 좋게 말을 한다면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하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뭐 해외의 그 외국의 시스템을 베껴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ORI나 NSF, NIH 같은 미국 기관들, 각 나라의 규정들을 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로 이제 미국의 제도가 우리의 현실에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 제도와의 비교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법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발한 과학기술기본법이었습니다. 이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연구비를 지원하는 어떤 연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에 대한 그 법입니다. 그 법 하에서 어떤 연구윤리 지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어떤 대학에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 학위 논문과 같은 연구비나 또는 기업에서 펀딩을 받는 연구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이 정부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각 연구기관들이 자체의 규정을 만드는데 그 규정에서 처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침을 처음 만들던 과정에서의 주요 이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였는데 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게 위조, 면조, 표절만을 이제 주로 연구부정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복 게재나 자기 표절의 문제가 또 위조나 변조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 그리고 다들 뭐 최근까지도 계속 불이익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자 배분의 어떤 불공정식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두 문제들도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효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어떤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연구 부정행위에 5년이라는 시효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조사의 효율성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고려를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우려는 제보가 혹시 범람하지도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의 연구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는데 그 상태에서 혹시나 뭐 과거에 많은 문제들까지 제보가 범람한다면 처리하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서 이제 처음에는 5년의 시효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과학 연구 또는 그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시효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가 그런 반론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저는 이 시효의 문제가 마치 이제 요즘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늘 겪게 되는 이 엘리베이터 문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렇게 이제 한 줄로 타고 바쁜 사람은 이제 빨리 가도록 가라 이렇게 한번 문화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죠. 뭐 해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와 함께.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좀 불필요하더라.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를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위험하더라 해서 요즘은 이렇게 줄에 관계없이 두 줄로 다 서도록 그래서 뭐 편말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맙시다 또는 엘리베이터는 두 줄로 탑시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한쪽 줄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빨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빨리 오는 사람들도 앞에 막고 있으면 뭔가 불편한 것을 느끼고 바로 이런 혼란이 처음에 어쨌든 충분한 그 고려 없이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 연구 부정행위에 있어서 시효도 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효가 아주 10년 전, 뭐 20년 전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자라고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발생하는 어떤 혼란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시효 없이 다 처리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효가 남아있던 그 어떤 흔적에 의해서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침이라는 것, 이 지침이라는 것은 정부의 과기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지침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이 되지만, 대학 내 연구는 자율적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연구기관에 소속해 계시다면 아마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인 연구윤리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소속된 연구자의 모든 연구를 포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을 했지만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준용해서 만들고 있는 각 연구기관들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연구들이 처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의 경과를 이제 2006년, 7년, 6년의 연구를 거쳐서 2007년에 규정이 발의된 이후에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연구윤리 정보센터라는 것이 구축이 되어서 이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아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처음에 담당하는 과가 만들어졌다가 팀이 됐다가 이제 현재는 뭐 그 연구윤리에 전담된 부서는 없고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과에서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이제 처음에 규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었지만 이제 지금은 많은 부분이 연구기관의 자율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부 지침에 의한 자체 규정은 대학의 경우에 뭐 거의 모두 다 조사로는 한 8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는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R&D를 거의 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학이 이제 자체 규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료는 2007년에 이제 100%였고요. 그다음에 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학회는 거의 다 이제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학술지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이제 출연연 평가에 반영한 것이 이제 빨리 정착하는 데 이제 기여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이제 정부에서는 교재 발간이나 교육의 지원, 그다음에 뭐 실태 조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포지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이 학술진흥법 내에 연구윤리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그 연구윤리 지침의 출발은 과기부 훈령, 그것은 이제 미래부 부령으로 이제 현재 이어집니다. 근데 이 미래부 부령은 아까 과학기술기본법 내에 즉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머지 그 학술이 아니라 학위 논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그 부분을 처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상위의 규정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학술진흥법의 2011년경에 이제 학술진흥법에도 연구윤리 조항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국가연구개발의 사업에서는 미래부 불령과 미래부 불령, 그다음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술진흥법을 통해서 교육 불령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학위 논문이나 또는 이 기타 부분에 대한 규정은 이제 아직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에 어떤 이 개정이라는 것은 교육부 훈령, 그러니까 학술진흥법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 교육부 훈령에서 이제 주요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복기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위조, 변조, 표절을 정의하고 그 밖에 학술계의 어떤 그 통상적인 행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이 정의 내에서 중복기재라는 것은 그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고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 11월 개정에서는 이 중복기재를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사용물을 자기의 창작물을 새롭게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위조, 변조, 표절과 동급의 위반 행위로 명시를 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규정이 점점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물론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밖에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연구기관에서 좀 융통성 있게 좀 포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그 학계의 자율적인 판단의 여지가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게 규정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그 어떤 적용에 있어서의 간편성은 있지만 그 자율성 또는 유연한 적용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중복 개시에는 이번 개정에서는 중복 개시에 대해서 예를 몇 가지 들면서 학위 논문을 교수가 단독으로 학술 논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여러 번의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이제 어떤 그 뒤에 학술지 논문으로 옮기는데 물론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공계에서는 특히 당연하고 권장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위 논문에서 제자의 이름을 빼고 교수가 이제 자기 논문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게 됐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만약에 이제 문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학위 논문을 교수님이 단독으로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닌 다른 교수님과 둘이 학술 논문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5년 11월 개정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행위 발생 시점의 통상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20년 전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전혀 부정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권장되는 사항도 있었죠. 예를 들면 국내 논문을 한국 학술지에 실린 그 국내 논문을 좀 가공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해외에 실린다든지 반대로 해외에 실린 좋은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 학술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뭐 실리는 논문이 적고 이럴 때는 국내 학술지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해외에 실린 논문들을 국내 논문으로 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좀 학계를 위한 긍정적인 의도로 사용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의 어떤 기준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중복기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행위가 발생한 그 시점의 통상적인 인식을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명시한 것이 이제 큰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의 신청입니다. 어떤 연구 부정행위든지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조사 결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규정에서는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났을 때 제보자든지 피조사자든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것을 재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이 이제 명확하게 규정에 좀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에 있어서 이 적용 대상은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그 연구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누가 조사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여전히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감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미래부 불령이 있고 교육부 불령이 있고 이제 해당 연구기관 규정이 있습니다. 불령과 훈령은 이제 정부의 규정이니까 좀 더 상위의 규정이고요.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불령이 더 상위의 규정입니다. 불령은 이제 우리 법률 체계상에서 이제 헌법 법률 명령할 때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부 불령이지만 미래부가 아닌 모든 부처가 이 불령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소관에서만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불령보다는 한 단계 낮은 어떤 법적 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래부 불령은 국가학기술기금법, 그다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훈령은 학술진흥법과 학술진흥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부 불령을 의거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학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R&D 사업은 아닌 걸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것은 이제 결국 훈령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교육 그 학술진흥법의 어떤 소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연구윤리에 대한 것을 이 훈령에 담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것은 좀 이 속에서 명확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결국 학위 논문, 교내 연구비, 뭐 기업으로부터의 수탁 연구 이런 것들은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이제 현재의 법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면 따라야 할 가장 상위의 규정은 미래부 불령이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부 훈령의 적용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을 받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부 유형에도 농림부나 농진청, 그다음 산업부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각 부처 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미래부 부령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총괄해서 명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증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과연 부정행위 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 정부의 규정은 명확하게 부정행위의 검증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연구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고 뭐 한참 오래전에 사건에 의해서 연구기관을 옮겼다 하더라도 그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기관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규정에서 밝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부 규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기관이 담당한다는 말은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 예를 들어서 연구재단과 같은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나 뭐 다른 기관은 또는 학술지 같은 곳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 과정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것은 뭐 표절이다, 중복이다 또는 위조다라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또 연구 지원 기관이 이것이 연구 부정 행위다 이런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연구 지원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연구 결과가 연구비에 적합하다 안 하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의 불합격 합격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불합격되게 되면 그 사유로서 이것은 표절이 의심된다 또는 중복이 의심된다 라는 그 의심의 사항을 연구기관에 전달하면 연구기관이 검증을 하는 것이죠. 학술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지의 심사 과정에서 많은 표절이나 중복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지금 학술지에서 어떤 연구 부정행위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떤 규정의 그 원칙을 잘못 처리를 한 것이고요. 학술지에서는 사실 연구 부정행위 검증 뭐 이런 표현을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학술지에서는 이 논문이 우리 저널에 실릴만 한가 안 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기존의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대학의 윤리위원회와는 다르게 어떤 부정행위 검증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예를 들어 하나의 과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참여한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떤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이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중심이니까 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만약 여러 개라면 각각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뭐 협의를 거쳐 공동 조사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 규정과 대학 가정 규정 사이에 약간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 규정에 의하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연구기관에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연구자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있기 이전에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연구를 하고 나서 한국으로 옮겨왔다.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한 부정행위를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정부 규정에 의하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기관이니까 미국의 연구기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A라는 연구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대학 규정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본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엄연히 본 대학 소속이 A 연구자이기 때문에 대학 규정에 의해서만 대학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한국 연구비가 지원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 규정에 해당이 하지
가능성이 많겠지만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검증 시효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지침에서는 5년의 시효가 있었는데 2011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 자체 규정은 2007년도에 정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그 규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준용을 해서 자체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현재에도 많은 대학에서 여전히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부는 없어졌는데 현재 대학에서 남아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규정상으로 볼 때 정부의 지원과 무관한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시효를, 그러니까 현재 지침에서 남아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 자체 규정의 시효가 있다면. 그러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나 교육부의 학술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모든 연구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규정에서 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몇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판례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이 판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소속 교원이 이제 과거의 연구 부정 행위가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부당하다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의 그 잘못이 시효 5년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규정에는 시효가 있는데 그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부당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시효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규정에 대학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효 규정을 먼저 규정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5년 이전의 사건은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시효를 둔 이유가 이제 조사의 효율성 때문인데, 표절이나 중복 기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뭐 연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효가 불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시효가 정부 대학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중요하고, 의지에 따라서 시효를 무시하고 그것을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 대학의 의지라는 것이 연구 진실성 검증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입니다. 연구 진실성 검증이란 말 그대로 어떤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아내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연구 성과물이 있는데 이것이 진실된가 그렇지 않은가, 진실되지 않은 것이 이제 계속 저널에 실려거나 남아 있다면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이제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징교에 관한 시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사립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교원의 징계 시효가 제 기억이 2년인지 3년인지 아무튼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로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그러나 연구윤리 시효는 징계 시효가 무관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연구 진실성 검증이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연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부정 행위가 학위 논문에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석박사 학위 논문 취소로 이어지겠는데, 이제 이때 필요한 반드시 대학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제 학위 취소, 그러니까 연구 부정 행위로 해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작년 12월에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모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부정 행위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당수 대학원의 규정에서는 이제 학위 취득 이후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자가 뭐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학위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연구기관에 소속돼 계시다면 혹시 대학원 규정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 취소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판정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인사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데 판정 이후에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안이 이제 일부 교육부 훈령에 대해서, 교육부 훈령의 개정에서는 이제 교육부 재조사 요청이라고 제가
규정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교육 훈련이 학위 논문 같은 부분을 완전히 보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에서의 연구부정이 조사에 대한 재조사 또는 뭐 이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 훈령에는 교육부의 재조사 요청 규정이 있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이제 대학에 제보를 했다가 이것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났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실제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나요? 다음 절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서의 연구윤리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 제목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의 연구윤리와 뭐 대학이 아닌 출연연에서의 연구윤리가 다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연구윤리라는 것은 누가 하든 기업이든 뭐 어디서나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대학에서의 연구윤리라는 것은 특히 대학에서 많이 발견되는 연구윤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서 발견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표절과 중복계제가 압도적이다. 미국 오하라의 통계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복계제라는 항목은 없긴 하지만 이제 표절과 비교했을 때 위조 변조가 80% 이상임을 비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전수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위조 변조에 비해서 10배 이상으로 표절 중복계제가 많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연구가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 뭐 이것이 뭐 꼭 좋은 저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뭐 인기가 있는 저널이긴 하죠. 이런 저널에서는 위조 변조가 많은 반면 임팩트 팩터가 낮은 저널에서는 표절과 중복이 주 이슈다라는 것이 해외에서도 이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참고 문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표절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좀 조심을 하는데 임팩트 팩터가 낮은 저널, 뭐 해외 뭐 거의 누가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저널에서는 표절 중복이 이제 주 이슈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떨 것인가 또뭐 이제 뒤에 좀 더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연구 부정의 경우는 어쨌든 위조 변제형 클래스와 표절 중복형 클래스로 나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떤 경험에 의하면 좀 연구가 활발하고 대학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소위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에서는 위조 변조가 많고 좀 연구가 활발하지 않거나 대학 뭐 석박사 대학원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는 표절과 중복이 이슈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부정의가 알려지는 제보의 유형은 뭐 내부 제보자, 학회지의 심사, 뭐 일단 다양하게 매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구 윤리를 다른 의도로 사용하는 사례, 남을 음해하거나 이런 의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것을 선의의 제보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연구 부정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작물 종류에 따른 표절과 중복 게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저작물 종류는 논문, 보고서 같은 것인데 우선 첫 번째 논문과 논문의 중복 문제입니다. 중복의 경우, 그러니까 자기 표절, 중복 게재의 경우에 국문, 영문이 가장 흔하다. 국내에서 가장 이것은 뭐 미국에서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표절 유형인데 영문으로 먼저 싣고 국문으로 게재하거나 또는 반대로 국문으로 싣고 이제 그걸 좀 추가해서 영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문 영문뿐 아니라 부실 학술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권위 있는 학술지, 그다음에 남이 잘 보지 않는 부실 학술지 이 두 개 사이 어떤 중복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학술지가 사실 4,900종류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분야에서 알고 계신 학회지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수십 개, 뭐 100개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는 무려 5,000개에 가까운 학술지가 있고 학회는 7,6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부실 학술지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저는 그동안 청문회나 뭐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서 국내 연구 부정행위는 이 부실 학술지 문제와 학위 논문 문제 이 두 개가 거의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99%를 차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문제를 건절한다면 이제 국내 연구 윤리는 거의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실 학술지라는 것은 그 학술지 증거에 어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뭐 잠깐 드렸었고요. 뭐 여기 신문 기사에서 조금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뭐 제19 논문 대부분 실어주고 형식적 심사조차 않는다. 총질 분리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논문과 논문의 불행에 발생 표절 중복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이야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뭐 문제가 된 두 개의 논문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어떤 의도나 저자 간 역할 규명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조사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자체가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술 논문을 싣고 그 결과를 요약 뭐 이렇게 묶어서 학위 논문을 낸다든지 또는 학위 논문의 결과를 학술 논문을 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지도 교수가 학술 논문의 저자로 같이 포함되는 것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사회적 인식에는 지도 교수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뭐 제자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조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학계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제기되는 문제, 뭐 최근에 어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던 그 영재 소년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 경우는 학위 논문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학회 발표와 학술 논문 이 두 개의 어떤 중복은 과연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야별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약간의 혼란이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질문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송모군의 경우에서도 이제 그 지도교수의 오래전 학회 발표 프로시딩을 그걸 기반으로 이제 미국의 저널에 실게 그래서 이제 둘 사이 중복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도 교수님은 어떤 프로시딩은 이제 인용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관례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물론 그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전혀 과거의 프로시딩이라 하더라도 이제 인용의 필요성이 있는데 인용을 전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100%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과거의 학회 발표를 다시 학술 논문화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인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그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학회는 초록의 간소화, 그러니까 이 우리 프로시딩은 향후에 학술 논문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표나 그림, 데이터 이런 것은 전혀 신치 않고 문장도 간소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또 일부 학회는 우리 프로시딩은 이제 저널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간소화하지 않고도 어쨌든 그 중복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자신들의 이제 규정을 밝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회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연구개발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여전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논문과 논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10년 동안 뭐 표절 중복 이런 데 인식이 남아있지만 보고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높지 않은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투명한 인용이 원칙이고 이제 나아가서 보고서와 논문이 이제 동급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의 어떤 라고 해서 이제 선행 부분을 이제 좀 자유롭게 인용해서 따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연구 부정의 주행을 살펴보면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위 논문과 부실 학술지 이 두 개가 이제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위 논문을 기반해서 학술 논문을 했을 때 연구자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적인 룰이 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그 사회적 판단과는 일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하는 거에서 기호에 따라서 저자가 지도 교수가 저자에 포함되는 것은 전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제 인식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실학위 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실학술지가 아닌 부실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사례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가 됐으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취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는 학생이 또는 그 어떤 학위를 받은 사람이 취소되는 것으로 제재를 받는 것으로 대부분이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학위 과정의 심사 교수와 논문 지도 심사 교수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그 필요 없는 부분에서 이제 학력, 뭐 석사,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어떤 학벌주의 문화라는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원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질 관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좀 소홀했던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어떤 서울대 공대가 어떤 그 직장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과정을 설계하면서 논문이 아닌 형태로 학위를 수의를 한 것을 어떤 발표를 한 것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논문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학위도 이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석박사 학위 논문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학위 연구윤리를 검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술제 충실성 문제는 이제 대부분 부적절 사회의 원인이고, 이 문제 학술적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피어 리뷰가 없이 거의 실리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표절이나 중복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과연 학술지가 왜 난립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첫 번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량주의, 뭐 교원의 임용이나 승진에서 어떤 논문 편수,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원의 성과에서 있던 난립 부실 학술제를 제외하면 해결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부실 학술제 문제 또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교내 연구비, 이제 교내에서 인센티브처럼 지급하는 어떤 그러니까 논문 게재에 대해서 연구비가 아니라 사후 보상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연구비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이나 또 대학이 아니라 출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실제 연구 부정의 문제가 이제 기관에서 일어났다 그랬을 때 이제 2007년, 8년 그 초창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하는 어려움부터 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7, 8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유용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도 또 여러 권이 나와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인근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조사 자체는 이제 충분히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조사위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조사 자체의 어려움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나 이의제기,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까지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타경학과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지만 이분이 이전에 다른 데에서 연구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소속된 기관이 그 부분도 포괄할 수 있도록 좀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나 학술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학술지가 발견을 되면 학회에서 조사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학술지에서 이 조사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부정행위다 아니다라는 조사가 아니라 논문이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조사입니다. 근데 적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연구 부정행위 의심이 되니 대학에서 조사하세요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통보 절차를 갖춘 학술지가 현재 규정으로 갖춘 학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대학이 발견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문제가 되면 학회를 통보하거나 또는 학회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이제 대학에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이제 대학과 학회의 역할 그 어떤 소통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외부에서 뭐 인터넷이나 또는 언론이나 청문회나 이런 데서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대학도 조사를 할 수 있고 학회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판정을 하는데 이 둘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학은 문제가 판단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대학에서는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학회에서는 이제 이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 이럴 경우에 두 기관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루트, 이런 루트, 이런 루트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동안 그 어떤 연구윤리 정책의 과정이라는 제목하에 뭐 간략하게 그 정리를 해봤고, 현재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국내 특히 대학에서 만연한 연구 부정행 유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아니 1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일단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회나 대학들이 규정을 갖추고 어떤 편집위원회 윤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하는 부분들, 실제 대학원에서 이제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긍정적 변화인데, 그러나 벤치마킹, 쉽게 말하면 뺏기기의 어떤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식이나 문화가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제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도의 인식과 문화를 지난 10년간 맞추어오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연구에서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뭐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중복이나 자기 표절 경우에는 이제 외국과는 좀 다른 어떤 유형의 연구 부정 행위였기 때문에 기준, 특히 다양한 연구 저작물의 어떤 중복이라는 것은 그 문화나 인식이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일괄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 적용이 되면서 부작용도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윤리에 대한 많은 교육이 후속 세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책임도 후속 세대에게 연구 학위 논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 책임이나 교육도 이제 기성 연구자, 기성 교수들의 어떤 책임도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부정적인 어떤 효과는 연구윤리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전도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연구윤리에 대한 발표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어떤 유형은 이제 누가 봐도 훌륭한 연구, 책임 있는 연구, 좋은 연구가 있고 반대쪽 극단에는 이제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많은 부분, 실제 연구자들이 경험하는 부분은 이 회색지대입니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든지, 우리 과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든지, 이것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이제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쪽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를 할 것인가, 즉 연구윤리라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후속 세대도 교육을 하고 잘못된 것은 건드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 누가 뭘 잘못했는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안 괜찮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제보하거나 또는 이제 소속 기관 내 내부적 갈등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그 연구윤리로 쓴다든지, 또는 소속 기관들을 이제 관리 수단화하는 측면에서 연구윤리를 한번 조사해보고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이 어떤 연구윤리 현재의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윤리가 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건절이 되지 않는가라는 저해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개인적 요인이 큰 요인이죠. 명예욕이나 금전욕 또는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들, 또는 문화적으로 관행이나 학벌주의 또는 제대로 된 제도가 없다라는 것들도 요인을 작용하는 것인데, 더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 출판에 대한 압력, 연구비를 받으면 1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력,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논문을 더 많이 써야 임용 승진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요인, 어떤 압력에 개인적 요인이 결합할 때 어떤 도덕적인 연계고리가 약한 부분이 발생을 할 때 바로 부정행위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연구윤리 규정이나 같은 어떤 문화적 요인, 그다음 교육을 통한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많이 진전이 되어 왔지만 사실 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요인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출판의 압력이나 이런 부분 성과 중에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정부 앞으로 이제 향후의 과제, 이제 남은 부분은 지난 10년을 토대로 한 과제를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역할은 바로 구조적이고 조직적 요인에 대한 것이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발표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어떤 연구재단과 같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화의 허점을 보완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꼭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정부의 역할이고, 대학의 역할은 어떤 이제 학위 논문이나 대학원 질 관리 방안, 학술지, 교내 연구비 같은 교통 정리 방안, 학회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는 무엇보다 대학의 건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황우석 사건을 보면 그 경우에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미국의 제럴드 셔튼이라는 이제 유명한 연구자가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구자는 위조 변조 같은 것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제 기여를 해서 저자가 됐는데, 부정행위 유형으로 나누자면 부적절한 저자가 되겠죠. 근데 미국의 대학의 규정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는 위조, 변조, 표절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랄드 서튼 경우에는 피처 대학의 어떤 규정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츠버그 대학은 제랄드 서튼에 대해서도 이제 황우석 그 팀과 오간 모든 메일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대해서 그 위조 변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자가 된 것은 부적절하고 이제 옳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구속 조치까지 취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대학의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효 또는 소속 그 연구자의 그 조사의 권한,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이 대학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이제 케이스에서 연구윤리나 연구 부정행위라는 단어는 매우 중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 조사 이러면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데, 저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많은 부분들이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도, 예를 들어 채용 적절성을 심사한다든지 인용이나 승진 또는 연차평가의 적절성 심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연구윤리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원칙과 절차는 연구윤리 규정을 어디까지나 준용하는 것이지만 연구 진실성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대학이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시효나 어떤 대상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회와 학술지의 역할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우선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어디까지나 학회는 논문이 게재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연구부정위는 연구기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구윤리위원회는 뭘 할 수 있는가? 자체 규정의 정비, 학회에서의 교육, 홍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술지에서 이제 초록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그 향후의 학술 논문과의 중복 문제를 피할 것인가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리위원회의 역할이고, 그 외에 부정행위와 관련된 표절 이런 것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학회에 있어서도 건의가 필요합니다. 5,000개 학회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각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학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대학에 알리는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학회들이 많이 있는데, 각 분야의 리딩 학회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